장모님 연세면 그냥 편하게 해드리는 게 효도지. 돈 아깝게 무슨 수술이야. 그냥 편히 가시게 둬. 30년 헌신한 아내를 돈 몇 푼에 배신하고 천륜마저 짓밟은 짐승 같은 남편. 하지만 기적처럼 터진 친정엄마의 50억 로또로 저는 그 지옥을 완벽하게 부숴버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이상하다는 걸 처음 눈치챈 건 명절 이후였습니다. 화상통화 화면 속 엄마 얼굴이 노르스름하게 떠 있었거든요. 황달 기운이 역력했는데 엄마는 나이 드니까 그런 거지 뭐 괜찮아라며 손을 내줬더라고요. 그 후로도 몇 주가 지나도록 밥을 잘 못 먹는다고 했고 몸무게가 훌쩍 줄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할 때마다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고 한 번은 통화 중에 갑자기 기침을 하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죠. 결국 제가 천안으로 내려가 엄마를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그날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던 엄마는 제 팔을 살짝 잡고 있었습니다. 굽은 등에 작고 얄팍한 몸. 젊었을 때 그 억센 손이 맞나 싶을 정도로 힘이 없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지를 펼쳐놓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보호자분,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겠습니다. 어머님 췌장 쪽에 종양이 발견됐어요. 크기나 위치를 보니 이미 2기에서 3기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 날짜부터 잡으셔야 합니다. 선생님, 수술하면 우리 엄마 살 수 있나요? 수술만 하면 나을 수 있는 거죠? 제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나면 당연히 생존 확률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병기가 깊어서 장담할 수는 없어요. 게다가 수술 후에는 독한 항암 치료도 꾸준히 받으셔야 합니다. 머뭇거릴 시간 없습니다. 당장 입원부터 준비하세요. 수술, 항암, 입원.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녔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은 두 팔을 끼고 조용히 의자 등받이에 기댔고요. 저는 손에 힘이 빠져 한동안 굳어 있었습니다. 복도 벤치에 나와 앉았을 때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봐. 병원에서 수술비 얼마라고 했어? 엄마,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해? 돈 걱정은 제발 하지 마. 왜 안 중요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 대충이라도 좋으니까 얼마 들어가는지 똑바로 말해봐. 수술, 입원비에 항암 치료까지 얼추 잡으면 4천만 원 정도는 된대요. 수술비보다 이후 입원 항암 치료비가 복잡할 수 있다고. 엄마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무릎 위에 얹어둔 손이 떨리고 있었는데 엄마는 그게 보이지 않도록 한 손으로 꾹 눌러 잡더라고요. 저는 그 손을 보면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됐다. 나는 절대로 수술 안 받을란다. 엄마, 방금 의사 선생님 말 못 들었어? 들었어. 들었으니까 수술 안 한다는 거야. 나 살 만큼 살았어. 80 넘은 노인네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너희 집 형편 뻔히 아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그 큰 돈을 쓰니. 돈도 돈이지만 수술 받고 병원에 누워 시름시름 앓는 거나 진짜 싫어. 엄마 제발 그런 약한 소리 좀 하지 마. 의사도 완치된다고 장담을 못 한다잖아. 수술하고 그 무서운 항암 주사까지 맞으라는데 난 그 고생 못 견다. 없는 살림 빚쟁이 만들어 놓고 낫지도 않으면 어떡할 거야. 나 그냥 천안 집으로 내려갈 거다. 거기서 내 명대로 살다가 갈게. 엄마가 가방을 들어 올리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저는 그 손목을 붙잡았죠. 엄마, 제발 앉아. 내 말 좀 들어. 이건 알아. 내 병 내가 포기하겠다는데 네가 왜 이래.
엄마가 살아야 나도 살 거 아니야. 얼른 앉아. 목이 잠겨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꼼짝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 작은 몸이 얼마나 단단하게 서 있던지. 근데 눈이 촉촉한 거 제가 다 봤거든요. 가고 싶지 않은 거 저도 다 알았습니다. 그냥 딸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그러는 거라는 것도요. 그래서 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입을 꾹 다물었죠. 그 작은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팔을 살짝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한테서 몇 걸음 떨어진 복도 구석으로 데리고 가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제발 이성적으로 좀 생각하자. 뭐? 이성적으로?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장모님 연세가 올해 85이셔. 그 노인네가 배 가르고 큰 수술 받으시는 거, 그거 완전 고문이야. 당신 나중에 후회할까봐 내가 악역 맡아서 하는 소리라고. 솔직히 지금 돌아가셔도 다들 호상이라고 할 연세잖아. 어머님 뜻대로 천안 내려가셔서 편하게 정리하시게 해드리자. 말이 나오는 내내 남편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이치에 맞는 소리를 하는 사람처럼 차분하더라고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순간 남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 엄마 죽으라고 등 떠미는 거야? 왜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이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억지를 부리잖아. 방금 어머님도 수술 안 받겠다고 확실히 말씀하셨고, 그럼 수납은? 병원비는 어떡할 건데? 나 돈 못 내. 우리 집구석에 그럴 돈 없는 거 알잖아. 그건 분명히 말하는 거니까 알아서 해.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더니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수납 창구는 쳐다보지도 않고요. 엄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 들었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 주저앉아 그 굽은 등을 두 팔로 감쌌습니다. 한참 그렇게 있다가 엄마가 아주 낮고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막상 진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나 너무 무섭다 얘. 내가 그 독한 수술 견뎌내면 정말 살 수는 있는 걸까? 저는 눈물을 꾹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살 수 있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엄마 낫게 할 거야.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 진정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엄마를 살려놓겠다고. 엄마 손이 차가워지는 꼴은 절대 두고 보지 않겠다고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확인하더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명하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무섭다는 생각보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이걸로 엄마를 살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당신, 나 오늘 마이너스 통장 하나 뚫었어. 당장 내일 아침에 엄마 수술 선납금 내야 하니까. 뭐? 마이너스 통장? 대체 얼마나 뚫었는데 그래? 5천만 원. 급한 대로 일단 그렇게 했어. 미쳤어? 이자가 얼만 줄 알고 5천을 덜컥 빌려? 지금 사람 목숨이 오가는데 이자 몇 푼이 중요해? 이자가 안 중요해? 그 큰 돈을 빌려놓고 대체 누가 다 갚을 건데? 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수술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들어갔습니다. 저는 수술실 앞 긴 복도 의자에 앉아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딸이 옆에 붙어 있었고요. 그 애도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 제 손을 꼭 쥐었다 놓았다 할 뿐이었죠. 남편한테는 아침에 문자를 한 통 넣었습니다. 수술 들어간다고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나온 엄마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래도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다행히 수술은 아주 잘 끝났습니다. 걱정하셨던 종양은 아주 깔끔하게 다 제거했어요. 하지만 워낙 대수술이었으니 앞으로 회복이 관건입니다. 어머님 연세가 있으셔서 한 2, 3주 정도는 입원해서 지켜봐야 해요. 퇴원하신 후에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항암 치료 일정을 잡고 꾸준히 병원에 나오셔야 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꾸벅 고개를 숙이는데 눈물이 그냥 쏟아졌습니다. 딸이 제 등을 감싸 안았고 저는 복도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입원 생활은 고됐습니다. 간병인을 쓸 형편이 안 됐으니까요. 저와 딸이 교대로 병실을 지켰습니다. 딸은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아무 말 없이 번갈아 밤을 새웠습니다. 좁은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다가 엄마가 조금만 뒤척여도 벌떡 일어나고 링거가 다 떨어지면 간호사실로 달려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낮에는 제가 지키고 밤에는 딸이 지켰습니다. 딸이 밤을 새운 날 아침이면 저는 병원 지하 편의점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하나 사다 줬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어도 그걸 건네고 받는 사이에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딸이 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취업하면 첫 월급으로 외할머니 제일 맛있는 거부터 사드릴 거야. 그래, 우리 은지 마음 씀씀이도 참 곱지. 물론 우리 엄마 것도 잊지 않고 챙길 테니까 기대해. 저는 그냥 딸 머리를 한번 쓸어줬습니다. 남편은 그 2주 동안 병원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문자가 오긴 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이자 빠져나가는 날짜, 이번 달 23일이야. 돈 밀리지 않게 절대 잊지 마. 그게 다였습니다. 엄마 수술이 잘 됐냐고, 회복은 잘 되고 있냐고, 당신은 밥은 먹고 다니냐고.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딸이 간이 침대에 겨우 잠든 사이 저 혼자 엄마 곁을 지키고 있는데 새벽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엄마 병실이라 소리를 낮추고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늦은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예, 나다. 너 지금 집에 있니? 아니면 아직 밖이냐? 아직 병원에 있습니다, 어머니. 엄마 간병하느라요. 그래, 병원인 거 다 알아. 그래도 다음 주면 우리 집 아버님 제삿날이잖니. 너 이번에는 전 부칠 거랑 제사상에 올린 조기 무조건 새벽 시장 나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사와라. 저번 명절에 대충 마트에서 산 거 올렸더니 기름만 둥둥 뜨고 아주 별로더라. 새벽 4시쯤 일찍 나가면 크고 실한 걸로 먼저 때울 수 있으니까 그리 알아. 어머니, 제가 지금 친정엄마 큰 수술하시고 밤새 간병 중이라서요. 글쎄 안다고 하지 않았니? 그래도 간병은 간병이고 우리 집구석 제사는 제사지. 네가 정 바쁘면 취직도 못하고 집에 있는 내 딸 은지 시키면 되잖아. 그리고 이번 고기 산 적은 꼭 우둔살로 부드럽게 해라. 저번엔 고기가 어찌나 질긴지 이가 다 아프더라. 아, 참. 사돈어른 수술은 뭐 잘 끝났다니? 네, 덕분에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잘 됐다니 다행이구나. 아무튼 새벽 시장 가서 장 보는 거 절대 잊어먹지 마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화면이 꺼진 휴대폰을 한동안 내려다봤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엄마가 링거를 달고 가늘게 숨을 쉬며 자고 있었고 딸이 간이 침대에 웅크려 잠든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창가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병원 주차장 불빛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제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수술실 앞 의자 한 번 지키지 않았다는 게 그 새벽에 새삼스럽게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럽다기보다는 허탈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무렵 엄마가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죽을 한 그릇 다 비우던 날 엄마가 처음으로 실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 나 끈질기게도 내가 진짜 살긴 살았네. 당연하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튼튼한데. 어휴, 근데 병수발하느라 내 새끼 얼굴이 반쪽이 다 됐네. 에이, 엄마가 지금 그런 소리 하면 반칙이지. 근데 그 매정한 인간은 코빼기도 안 비치네. 참 독하다, 독해. 엄마가 툭 던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더 묻지 않았고요. 그냥 제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안 집에 꼭 챙겨와야 할 서류가 좀 있어. 내 통장이랑 도장이랑. 그리고 안방 서랍 깊숙이 넣어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누가 내려가서 좀 가져다 주면 좋겠구먼.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얼른 천안 내려가서 싹 다 챙겨올게요. 이제 외할머니도 좀 안정되셨으니까 저 혼자 후딱 다녀오면 돼요. 우리 은지 혼자서 그 먼 데를 진짜 괜찮겠어? 엄마도 참 나 이제 다 큰 어른이야. 걱정 붙들어 매셔. 딸이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고맙다는 말을 꺼내려다 그냥 삼켰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더 깊은 감사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딸이 천안으로 내려간 건 엄마가 퇴원하고 사흘 뒤였습니다. 저는 병원 외래 일정을 챙기느라 같이 내려가지 못했고 딸 혼자 기차를 탔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에 딸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천안 집 비밀번호야. 내가 당연히 알지. 근데 정확히 어떤 짐을 가져와야 해? 할머니 안방 서랍 열어보면 통장이랑 도장 있을 거야. 그리고 부엌 싱크대 밑에 서류 봉투 하나 둔 거 있다니까 그것만 딱 챙겨오면 돼. 다른 건 더 챙길 거 없어? 옷이라든가. 아, 겨울짐 몇 가지 챙겨와. 할머니 병원 오기 전까지 매일 입고 다니시던 두꺼운 솜점퍼 있잖아. 어차피 그 집 너무 오래 비워둘 수도 있으니까 눈에 띄는 대로 담아와. 딸이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게 그냥 심부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딸도 그랬겠죠. 다음 날 아침 딸을 배웅하고 돌아서는데 엄마가 불쑥 말했습니다. 우리 은지 그 먼 길을 혼자 보내려고? 엄마 외래 진료 일정이 코앞이잖아. 나 없으면 엄마 혼자 병원 어떻게 가려고. 아유, 나 혼자 슬슬 걸어갔다 와도 되는데 뭘 그래. 안 돼. 엄마 큰 수술한 지 얼마나 됐다고 혼자 돌아다녀.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소리 마셔. 엄마가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똥고집을 누가 말리겠니? 우리 은지 참 기특하네. 저는 그 말이 그냥 흘러갔습니다. 그날까지만 해도 천안 빈집에 그런 게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딸한테 전화가 온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한참 외래 진료를 기다리던 중이었죠. 엄마, 지금 바빠? 전화 통화 괜찮아? 딸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낮고 떨렸습니다. 울음 직전인데 울지 않으려고 꾹 누르는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근데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천안에서 무슨 일 생긴 거야? 엄마, 나 지금 할머니 안방에서 짐 챙기고 있거든. 할머니 매일 입으시던 그 두꺼운 솜점퍼 있잖아. 병원 오시기 직전까지 입고 계셨던 거. 그거 짐 싸려고 주머니를 털었는데. 어머, 그거 절대 버리면 안 돼.
할머니가 얼마나 아끼시는 옷인데. 그거 꼭 챙겨와야 해. 아니, 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엄마, 이 점퍼 주머니 안에 뭔가가 들어있어. 저는 그 말에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점퍼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다고 해봤자 영수증이나 사탕 껍데기나 그런 거겠거니 했거든요. 뭔데 그래? 쓰레기면 그냥 거기다 버리고 와. 엄마, 이거 로또 복권이야. 할머니가 사둔 로또. 날짜 보니까 병원 입원하시기 바로 전주에 사신 건가 봐. 순간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엄마와 함께 복권방에 드나들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방학 때마다 천안에 내려가면 엄마는 꼭 백반집 옆 복권방에 들르셨습니다. 손녀 손을 잡고 들어가서 각자 번호를 하나씩 골라 적던 그 작은 의식. 은지는 어릴 때부터 그 자리에서 할머니 손에 이끌려 번호를 찍었습니다. 당첨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할머니는 그 시간을 참 좋아하셨죠. 용지를 손에 쥐고 활짝 웃으며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은지야, 이거 1등 당첨만 되면 우리 강아지 데리고 저기 공기 좋은 제주도 가서 대궐 같은 별장 짓고 떵떵거리며 살자. 어때, 좋지? 딸이 깔깔 웃으며 맞장구를 쳤죠. 아유, 할머니도 참. 우리는 키우는 강아지도 없잖아요. 당첨만 되면 예쁜 강아지도 한 마리 사면 되지. 털 복슬복슬한 흰둥이로 한 마리 사서 마당에 풀어놓고 키우자. 저도 그 옆에서 웃었습니다. 백반집 하루 매출이 얼마나 된다고 별장이냐며. 그래도 엄마는 매번 그 용지를 곱게 접어 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병원에 실려오기 직전까지 늘 입고 계셨던 그 솜점퍼 주머니에 이번에도 소원을 빌며 넣어두셨던 거겠죠. 그 기억이 스치는 사이 딸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손이 다 떨리는데 스마트폰으로 QR코드 한번 찍어봤거든. 아유, 백날 찍어봐라. 그래봐야 매번 나오던 대로 꽝이겠지 뭐. 엄마, 그게 아니야. 내 말 좀 똑바로 들어봐. 딸 목소리가 다시 멈췄습니다. 왜 그래? 뜸 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봐. 사람 애간장 태우지 말고. 1등이야. 엄마, 할머니 로또 1등 당첨됐어. 저는 그 말을 처음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뭐가? 지금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할머니가 입원하기 직전에 사둔 그 로또 1등 당첨이라고. 이번 주 당첨자 딱 2명인데 당첨금이 무려 50억이야. 50억? 저는 그 순간 진료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냥 굳어버렸습니다. 귓속이 멍해졌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옆에 앉아 계시던 엄마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죠. 예, 너 갑자기 표정이 왜 그래? 전화통에 대고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안색이 허옇게 질렸어.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기를 그냥 쥔 채 있었습니다. 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작게 들렸습니다. 엄마 놀란 거 알아. 나 지금 당장 짐 대충 싸서 서울로 올라갈 테니까 나머지는 병원에서 할머니랑 다 같이 얘기해. 딸이 병실로 뛰어들어온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캐리어도 끌지 않고 가방만 들고 왔습니다. 숨이 차 있었고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울었거나 참았거나 둘 중 하나였죠. 저는 얼른 병실 커튼을 쳤습니다. 엄마는 무슨 일인지 눈치를 채고 등받이를 올리며 일어나 앉았고요. 은지가 가방에서 꼬깃꼬깃 접힌 로또 용지를 꺼내 스마트폰 화면과 함께 내밀었습니다. 셋이서 그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진짜야. 이거 진짜 1등 번호가 맞아. 제 입에서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한참 화면을 보다가 자기 눈을 의심하는 듯 용지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이게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내가 입원하기 바로 전주에 복권방에서 샀던 그건데. 이게 진짜 1등이라고? 엄마는 그제야 처음 아신 겁니다. 손이 덜덜 떨리더니 결국 은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제 손도 잡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셋이 커튼 안에서 서로 손을 잡고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엄마가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내가 그 복권방 문턱을 드나든 게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죽다 살아나니까 이런 기적이 다 일어난다니. 할머니, 우리 이제 진짜 제주도에 그림 같은 별장 생기는 거예요. 강아지도 키울 수 있다고요. 은지가 훌쩍이며 말하자 엄마가 피식 웃었습니다.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로요. 아이고 이 녀석아, 내가 그게 진짜 당첨될 줄 알고 샀겠니? 그냥 너희들이랑 웃자고 한 소리지. 한참 뒤에 엄마가 제 손을 가만히 쥐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큰 수술을 견뎌낸 탓에 기운은 없었지만 목소리는 애틋했습니다. 근데 얘야, 이 돈 내 남편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때 병원 복도에서 그 사람이 한 말 내 귀로 다 들었다. 나 고생할까봐 수술하지 말자고 한 거라지만 늙은 장모 수술비 아까워하는 것 같아서 내내 참 섭섭했어. 죽어가는 나 살려준 건 우리 딸인데 그 사람한테 이 돈 얘기는 하고 싶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꾸나. 응? 저는 울음을 꾹 삼키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여운 우리 엄마의 굽은 등을 끌어안으며 속으로 수백 번 맹세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습니다. 수술실 앞 의자 한 번 지키지 않은 남편에게 이 기적을 넘겨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건 그동안 숨죽여 살아온 제가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하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돌려줄지는 오롯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저는 이번만큼은 절대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퇴원하던 날 남편은 집에 있었습니다. 딸이 짐을 들고 들어서자 남편이 소파에서 고개만 돌렸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현관을 넘어서는데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리모컨을 들고 채널만 돌렸습니다. 어머니, 문턱 조심하시고 천천히 들어오세요. 제가 팔을 내밀자 엄마는 조용히 잡았습니다. 남편 쪽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모시고 들어와 짐을 풀어드리는데 엄마가 낮게 말했습니다. 예, 나 아무래도 안 되겠다. 여기서 빨리 나가야겠어. 수술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나가. 외래 치료 계속 받아야 하잖아. 그래도 내가 눈치가 보여서 여기 더는 못 있겠어. 왜 그래? 누가 엄마한테 눈치 준 사람 있어? 엄마가 대답 대신 방문 쪽을 잠깐 봤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밥상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국을 떠서 엄마 방으로 가져다 드리려 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니, 다 같이 거실에서 먹으면 되지 유난스럽게 왜 밥을 방으로 날라. 장모님 혼자 밥상 차려드리는 게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고 툭하면 유난이야. 우리 엄마 아직 수술 후유증 때문에 많이 힘드셔. 밥상 앞에 허리 펴고 앉아있을 기운도 없으시단 말이야. 저는 대꾸하지 않고 쟁반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혼잣말처럼 툭 던졌습니다. 그나저나 저 큰 병원비 빚진 거 언제 다 갚을 거냐? 언제까지 저렇게 집에 모시고 있을 건데? 양심이 있으면 빨리 처가를 가시게 하든가. 주방에서 딸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은지가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냥 방문을 닫았습니다.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밖에 그 인간 하는 소리 내 귀로 다 들었다. 엄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밥 먹어.
싶겠어. 나 때문에 내 새끼가 남편한테 치이고 무시당하는 거잖아. 엄마,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내가 아주 짐 덩어리지. 나 때문에 사위도 편하게 밥 못 먹고 있잖아. 그 인간이 제 성질 못 이겨서 스스로 안 처먹는 거야. 절대 엄마 때문이 아니라고. 엄마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잘 드시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수술하고 회복 중인 사람이 사위 눈치를 보며 밥을 못 먹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그날 저녁 더 단단해졌습니다. 당첨금을 수령하러 간 날 저는 혼자 농협 본점으로 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당첨 확인서 한 장이 전부였는데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아주머니가 졸고 있었고 옆자리 학생은 이어폰을 꽂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평화로운데 제 가방 안에는 50억짜리 종이가 들어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신분증과 서류를 확인하더니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돌아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객님, 여기서는 처리가 어렵고 VIP 별도 상담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숨을 한번 크게 내쉬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먼저 1등 당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객님. 당첨금은 세금 공제 후에 본인 명의 계좌로 안전하게 입금 처리됩니다. 기존 계좌로 확인 먼저 해드릴까요? 아니요. 제 명의로 아무도 모르는 새 통장 하나 따로 만들고 싶어요. 지금 있는 거 말고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안전하게 신규 계좌 개설 후에 입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좌 제 남편이나 가족들한테도 절대 비밀로 할 수 있는 거죠? 저 말고는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본인 명의 계좌는 오직 본인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창구를 나오며 통장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누가 볼까 봐서가 아니라 그냥 소중해서요. 은행을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건 마이너스 통장 상환이었습니다. 엄마 수술비로 만들어 놓았던 대출 통장 그 빨간 숫자들이 한 번에 사라지는 걸 앱으로 확인하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사모님, 지금까지 남편분과 있었던 일들 하나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준비해 온 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문자 캡처, 통화 기록, 병원비 영수증. 변호사가 천천히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장모님 수술비 거부하실 당시에 남편분이 보낸 이폭언 문자 확실히 남아있네요. 이거 이혼 소송에서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중요한 자료입니다. 증거는 더 차고 넘쳐요. 엄마 입원 기간 내내 병원에 단 한 번도 코빼기 안 비친 통화 기록 다 있고요. 변호사가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와, 정말 이혼 소송 준비를 철저하게 많이 하셨네요.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30년을 버티며 살았으니까요. 이 정도는 기본이죠.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바로 위자료 청구 및 이혼 소장 작성 들어가겠습니다. 언제쯤 접수하실 건지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편하게 말씀 주세요. 준비고 뭐고 필요 없어요. 망설일 이유도 없고요. 지금 당장 법원에 접수해 주세요. 집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척 살았습니다. 속으로는 매일 계획을 점검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을 먹다가
남편이 불쑥 말했습니다. 야, 너 저번에 들어둔 청약 통장 있잖아. 그거 절대 손대지 말고 가만둬. 내가 다 알아서 투자할 때가 있으니까 쓸데없이 해지하지 말라고. 응, 알겠어. 다음 달 만기되는 적금도 찾지 마. 알아서 자동 재가입해두게 절대 건드리지 마. 응, 마음대로 해. 저는 짧게 대답하고 국을 떴습니다. 남편은 수저를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당신 명의로 된 통장들 싹 다 긁어 모아서 정리하면 제법 쏠쏠한 투자 금액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 청약 통장이랑 적금 합치면 꽤 큰 돈 되잖아. 다 당신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잔말 말고 따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속으로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그 돈을 계획하는 동안 저는 이미 다 움직인 뒤였거든요. 제 이름으로 만든 돈이었고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남편 돈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안방에서 골아떨어진 사이 저와 은지는 식탁에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은지가 켜둔 노트북 화면에는 제주도에 있는 전원주택 매물 사진들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것 봐봐. 이 집은 거실에서도 제주도 푸른 바다가 훤히 다 보여. 게다가 1층에 볕 잘 드는 큰 방이 있어서 우리 할머니 쓰시기 딱 좋겠다니까. 어머, 정말 그러네. 우리 엄마가 이 방 쓰시면 정말 좋아하시겠다. 엄마, 우리 이혼 소송 끝나는 대로 할머니 모시고 바로 제주도로 떠나는 거야. 알겠지? 매일 방구석에 숨어서 사위 눈치 안 봐도 되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편하시겠어.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은지도 다 보고 있었던 거죠. 엄마가 방에서 밥 먹는 거, 화장실 갈 때도 살금살금 나오는 거 다요. 은지가 화면 속 바다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벌써부터 가슴이 막 뛰어. 우리 이제 진짜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영영 탈출하는 거잖아. 은지야, 사실은 나도 떨려. 우리 보란 듯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보자. 저는 대답 대신 딸 손을 한번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당장 집을 산 건 아니었지만 그 사진들을 함께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꽉 막혔던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뉴스를 틀어놓고 졸고 있었고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주방에서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러더니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시어머니가 손을 내렸습니다. 흰 손수건에 뭔가 붉은 게 묻어 있었습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은 대충 기침약을 찾아 먹는 것으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사코 별거 아닐 거야. 피곤해서 핏줄이 터졌나 보지라며 우기시는 바람에 남편도 더 밀어붙이지 못했거든요. 저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운전대를 잡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일 아침 일찍 어머니 모시고 큰 병원부터 가봐야겠어. 그래, 당신 편할 대로 알아서 해. 저는 창밖을 보며 짧고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남편이 연차를 내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친정엄마 점심을 차려드리고 외래 약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을 무렵 남편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떡하냐? 어머니 폐에 혹이 있대. 의사 말로는 크기도 작지 않고 위치도 안 좋아서 꽤 많이 진행된 것 같다고 하네.
정확한 건 조직 검사까지 해봐야 알겠지만 당장 입원부터 하래. 저는 쥐고 있던 약봉지를 내려놓고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당장 입원해서 수술 전 정밀 검사부터 싹 다 돌려야 한대. 어머니는 지금 어떠신데? 많이 우시지. 무섭다고 내 손만 꽉 잡고 나보고 계속 옆에 있어 달래. 당신 지금 병원으로 좀 와줄 수 있어? 나 혼자 감당이 안 돼서 그래. 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알겠어. 정리하고 이따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그냥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등줄기에 쫙 소름이 돋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 제 친정 엄마가 췌장암 선고를 받았을 때와 상황이 너무 똑같았거든요. 같은 병원, 같은 복도, 같은 절망적인 의사의 말. 유일하게 다른 건 이번엔 제가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지켜보는 쪽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평소에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분이었으면 그 전화를 받고 제 일처럼 펑펑 울며 당장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도무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치 묵은 기억들이 제 발목을 꽉 잡았거든요. 시어머니는 평생 아들, 그것도 장남인 남편 하나만 하늘처럼 떠받들며 사신 분이었습니다. 두 딸은 시집 보내고 나면 그만이라며 명절에 오는 것조차 귀찮아 하셨죠. 그러다 보니 두 시누이도 어머니와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져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습니다. 해마다 명절이면 시누이들이 오내 만에 남편이랑 싸움이 났고 결국 그 중간에서 새우등 터지며 치이는 건 항상 저였습니다. 신혼 첫 명절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밤새 허리가 끊어지게 전을 부치고 정성껏 갈비찜을 해서 상을 차려놨는데 시어머니는 젓가락으로 음식만 툭툭 뒤적거리셨습니다. 아유, 고기가 왜 이렇게 질겨? 우리 아들이 요새 왜 이렇게 비쩍 마르나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네. 집구석에서 입에 맞는 밥 한 끼를 제대로 못 얻어먹으니 살이 빠지지. 우리 은지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느라 너무 힘들어 며칠만 애 좀 봐달라고 사정했을 때 시어머니는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자식은 무조건 제 어미 손으로 키워야지. 어딜 감히 남의 손에 애를 맡기고 싸돌아다녀. 나는 평생 우리 귀한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뼈가 다 삭아서 핏덩이 볼 기운 없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놓고 정작 며느리인 제가 독감에 걸려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사흘을 알아누웠을 때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제 가슴에 평생 대못으로 박혔습니다. 아니, 집안 살림하는 며느리가 이렇게 허구한 날 아파 누워있으면 어떡해? 당장 내일 아침 우리 아들 출근할 때 따뜻한 밥은 누가 챙겨 먹인다는 거야. 며느리 걱정이 아니라 오로지 본인 아들 밥 못 얻어 먹을까봐 안달이 나신 거였습니다. 그런 모진 세월을 30년이나 버텼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날 오후에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채 집에만 틀어박혀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기대어 남편 손을 꽉 잡고 통곡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라며 등을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로 들어가지 않고 문가에 서서 그 눈물겨운 모자, 지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대체 무슨 몹쓸 죄를 지었다고 이런 무서운 병에 걸려.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요즘 의학이 얼마나 좋은데 수술만 잘 받으시면 금방 털고 일어나실 수 있어요. 수술비가 한두 푼이냐? 아들 형편 뻔히 아는데 그 큰 돈이 대체 어디서 나?
없는 살림에 내 수술비 대느라 우리 아들 등골 빠지는 꼴 난 절대 못 본다. 차라리 이대로 죽는 게 낫지. 어머니 제발 그런 무서운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돈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마시고 치료받으실 생각만 하세요. 수술비 걱정은 마세요. 아들인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마련할 테니까요. 남편이 그렇게 비장하게 말하는 걸 들으며 저는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다 못해 헛웃음이 났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제 친정 엄마가 똑같이 수술비 걱정을 하며 고향으로 내려가겠다고 했을 때 이 인간이 복도 구석에서 저한테 뭐라고 짓거렸는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다 기억났거든요. 장모님 나이 85세면 지금 돌아가셔도 호상이라고. 늙은 노인네 배 가르고 수술하는 건 돈 낭비라고.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는 황급히 병실 밖 복도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보, 나 방금 동생들한테 싹 다 연락 돌려봤어. 근데 이것들이 핑계대면서 다 돈 없다고 못 온다네. 그래.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어렵대? 작은 애는지 남편 사업이 요새 어려워서 생활비도 빠듯하다고 난리고, 큰애는 옛날부터 어머니랑 사이 안 좋았던 거 들먹이면서 지는 죽어도 못 오겠다고 배째라잖아. 평소에 어머니가 장남인 나만 찾고 차별하셨으니까 지들은 책임 없다는 거지 뭐. 그래서 결론이 뭔데? 결국 우리가 총대 메고 다 알아서 해야 할 것 같아. 일단 당신 이름으로 들어둔 그 적금이랑 청약 통장 있지? 그거 오늘 당장 해지해서 내 통장으로 좀 싸줘. 나중에 내가 돈 생기면 이자까지 쳐서 다 갚을게. 어머니가 지금 저렇게 불안해하시잖아. 저는 복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등지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어머니 수술비에 왜 내 통장을 깨? 야, 지금 찬물 더운 물 가릴 때야? 수술 일정 잡고 수술 선납금부터 넣어야 한다잖아. 어차피 당신 통장에 놀고 있는 돈이니까 급한 대로 먼저 쓰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억울해? 웃기지 마. 나한테 당장 당신한테 끌어다 바칠 돈 같은 거 없으니까 일찌감치 꿈깨. 이미 적금이고 청약이고 다 해지해서 대출 싹 다 갚아버리고 이런 한 푼 없어. 남편 얼굴이 순간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습니다. 뭐? 방금 뭐라고 했어? 말 그대로야. 한 푼도 없다고. 미쳤어? 상의도 없이 그 큰 돈을 마음대로 해지해서 어디다 빼돌렸어. 그게 어떤 돈인데? 어떤 돈이긴. 당신은 10원짜리 하나 보탠 적 없는 오롯이 내 명의로 된 내 돈이지. 내 돈 내 마음대로 정리한 거니까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 없어. 남편이 얼굴을 붉히며 길길이 날뛰려 할 때 저는 그 입을 막아버릴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방금 수술비 어쩌고 했어? 어머님 연세 올해 80세야. 솔직히 그 연세면 지금 눈 감으셔도 다들 호상이라고 할걸. 그 노인네 배 가르고 큰 수술받게 하는 거 완전 고문이고 돈 낭비 아니야?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게 멎었습니다. 뭐?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말 다 했어? 왜 이래? 우리 엄마 췌장암 선고받은 날 당신이 똑같이 했던 말이잖아. 장모님 늙어서 수술하는 건 고문이니까 그냥 편하게 가시게 두는 게 진정한 효도라며. 당신 말대로 어머님도 수술 안 받고 그냥 편하게 가시게 둬. 그게 당신이 부르짖던 진정한 효도라며. 당신 말대로 이제 진정한 효도해. 남편 입술이 파들파들 달싹였습니다.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가는 게 보였습니다. 꿀먹은 벙어리가 따로 없었죠. 저는 그 초라한 얼굴을 더는 쳐다보지 않고 기다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획 돌아서서
병원 복도를 또각또각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쉰 목소리로 제 이름을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문이 열리자마자 올라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는 그 순간까지 남편은 복도 한가운데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니 밖은 벌써 어스름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방에만 노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살짝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엄마가 깨어 앉아 계셨습니다. 왔어. 응, 다 하고 왔어, 엄마. 엄마가 조용히 손을 내밀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묻지도 더 말을 얹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냥 그 거친 손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 가만히 앉아 그 온기를 느끼며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진짜 가족, 내 진짜 편이 어느 쪽인지가 눈물나게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밤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먼저 주무시고 은지도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저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불은 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30년을 살았던 이 집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소파도 식탁도 벽에 걸린 액자도 전부 낯설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결혼 초에 둘이서 고른 소파였습니다. 남편이 색깔을 골랐고 저는 크기를 골랐습니다. 그때는 그런 것도 같이 했었습니다. 언제부터 같이 하는 일이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보니 이미 다 따로였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은지 방 불이 켜졌습니다. 은지가 살금살금 나오더니 저를 보고 멈췄습니다. 엄마 앉아? 이 새벽에 혼자 청승맞게 불도 안 켜고 뭐해? 응? 우리 딸은 왜 나와? 내일 일찍 출발해야 하는데 얼른 자야지. 나도 도통 잠이 안 와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서 눈이 말똥말똥해. 은지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한동안 둘이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은지가 작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 진짜로 여기 영영 떠나는 거지? 2번 다시 안 돌아올 거지? 응, 당연하지. 2번 다시 이 지옥 같은 집에 발 들릴 일 없을 거다. 무섭지 않아? 30년이나 살았는데 갑자기 짐 싸서 확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무섭지. 솔직히 안 무섭다면 거짓말이지. 근데 엄마는 여기 계속 남아서 죽은 듯이 식모처럼 사는 게 1000배, 1000배는 더 무서워. 아빠가 할머니한테 막말하고 엄마 무시할 때마다 나도 속에서 천불이 났어. 엄마, 이제 진짜 우리만 생각하고 살아. 아빠 눈치 보지 말고. 은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엄마, 나 곧 번듯한 데 취업하면 내 첫 월급으로 엄마랑 할머니 호강시켜 줄 거야. 아유, 우리 딸 예쁜 마음만으로도 벌써 배부르다. 취업 걱정은 나중에 해. 아니, 진짜로. 엄마 그동안 아빠 시중 들면서 마음고생 몸고생한 거 내가 다 봤잖아. 나 보란 듯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 거야. 아빠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 거라고. 저는 어두운 거실에서 은지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습니다. 좁은 간이 침대에서 쪽잠 자며 외할머니 간병하던 그 애가 맞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가 그냥 머리를 한번 쓸어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부엌으로 가지 않았고 밥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아침밥을 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식탁을 깨끗하게 닦고 그 한가운데에 변호사가 준비해준 이혼 소장을 반듯하게 올려뒀습니다. 부부끼리 도장 찍는 협의 이혼이 아니라 재판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그동안 당했던 위자료부터 재산 분할까지 싹 다 청구하는 무서운 서류였죠. 남편이 순순히 합의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30년을 살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소장 옆에 그동안 썼던 낡은 가족 카드를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현관문 열쇠도 나란히 놓았습니다. 다만 남편 지갑은 털지 않았고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남편 돈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1원 한 푼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제 마지막 자존심이자 선이었거든요. 당신이 그렇게 목숨처럼 아끼는 돈, 평생 혼자 끌어안고 잘 살아봐라. 저는 텅 빈 부엌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이미 새벽같이 일어나 짐을 다 챙겨놓고 침대 끝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에 입던 옷까지 몇 벌 챙긴 게 전부였습니다. 천안 집을 나서던 날도 저렇게 가방 하나 덜렁 들고 오셨겠구나 싶어 마음이 짠했습니다. 엄마, 짐 싸는 거 다 됐어? 응, 챙길 것도 없더라. 나도 진작에 다 됐어. 당장 나가자. 어머니, 서울 병원 진료 일정은 걱정 마세요. 제가 달력에 다 적어놨고 꼼꼼하게 챙길게요. 제주도로 가더라도 정기검진은 비행기 타고 계속 서울 병원으로 올라오셔야 해요. 아유, 알아. 그깟 비행기 타는 거 일도 아니지. 나 하나도 안 힘들어. 혹시라도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몸 불편하시면 억지로 참지 말고 꼭 말씀하시고요.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숨막히는 이 집구석에서 밥 먹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편안하지. 수술비 아깝다고 사위가 벌레 보듯 눈치 주는 거 안 봐도 되는데 내가 춤이라도 출 판이다. 엄마가 속 시원하다는 듯 피식 웃으셨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현관에 캐리어 3개가 모였습니다. 제 것, 엄마 것, 은지 것. 셋이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가자. 우리 이제 진짜 새 출발하는 거야. 제가 먼저 활기차게 말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딱 한 번만 뒤를 돌아봤습니다. 30년을 지긋지긋하게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 설레던 마음도 기억났습니다. 젊었고 뭔가 될 것 같았고 여기서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언제부터 사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보니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으니까요. 미련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소리가 유난히 경쾌하고 조용하게 났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엄마가 창밖을 한참 내다보셨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고속도로 불빛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한참 뒤에 엄마가 조용히 하지만 들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야야, 내가 이 나이에 진짜로 비행기를 타고 그리던 고향 제주도로 다 가보는구나. 로또 살 때마다 농담 삼아 한 말인데 진짜로 제주도에서 별장 짓고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저는 빙그레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제주도를 그렇게나 간절히 그리워하신다는 걸 로또 당첨되던 그날 처음 알았었죠. 가슴속에 품고 살던 오래된 그리움이 이렇게 기적처럼 늦게 풀리는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병원은 어떡해? 나는 다른데 못 믿어. 나 살려준 서울 선생님만 믿는데. 걱정 마셔. 정기검진은 비행기 타고 계속 서울로 올라오면 돼요. 비행기 타면 고작 1시간이야. 아유, 그러면 되겠네. 돈도 많은데 그깟 비행기 사기 대수겠냐?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우리에겐 이제 그럴 여유가 차고 넘쳤으니까요. 비행기에서 막 자리 잡고 앉은 순간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지잉지잉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남편이라는 2글자가 떴습니다. 아마 늦잠에서 깨어나 텅 빈 집과
밥상 위에 놓인 재판 이혼 소장을 방금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지면 또 걸려오고 한 통, 두 통, 세 통. 불이 나게 부재중 전화가 찍혔습니다. 은지가 제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킥킥대며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 이혼 소장 보고 눈 튀어나오게 놀랐나 봐. 당장 아침밥 안 차려놔서 화난 걸지도 몰라. 그러게나 말이다. 평생 제 손으로 밥 한 번 안 차려 먹은 인간이니 알아서 굶든지 시켜 먹든지 하겠지. 저는 미련 없이 휴대폰 전원을 아예 꾹 눌러 꺼버리고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다 푹신한 구름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엄마가 창가에 앉아 작아지는 서울 시내를 한참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고 후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잘 됐다.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딱 그 몇 글자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잘 됐다. 그 말이 그 어떤 통쾌한 대사보다 그렇게 웅장하게 크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높이 올라갔습니다. 흔들림이 멈추고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은지가 제 어깨에 포근하게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아무것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시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에 온전한 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주도에서 맞이한 첫 아침은 그야말로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숙소 창문을 활짝 여니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시원하게 들어왔습니다. 파란 바다가 그냥 거기 제 눈앞에 떡하니 있었습니다. 멀지도 않았고 가리는 높은 건물 하나 없이 훤하고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죠. 코끝을 스치는 짭조름하고 맑은 바닷바람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뻥 뚫리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보다가 엄마 방으로 건너갔습니다. 엄마도 이미 일찍 일어나 앉아 창밖의 바다를 홀린 듯이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간밤에 잠은 좀 푹 잤어? 잠자리 바뀌어서 설치지는 않았나 모르겠네. 응. 아주 오래간만에 중간에 한 번도 안 깨고 달게 푹 잤다. 정말 다행이다. 나도 진짜 오랜만에 마음 편히 꿀잠 잤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은 그 집에서 마지막 몇 달 동안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적이 많았거든요. 혹시라도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 행패를 부릴까, 시어머니가 또 새벽같이 전화를 해댈까 노심초사했으니까요. 그런데 전날 밤은 제주도 숙소 침대에 눕자마자 모든 긴장이 풀리며 기절하듯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엄마가 창밖의 파도를 보며 벅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다가 어쩜 저렇게 끝도 없이 넓고 푸르냐. 천안에서는 바다 한번 보려면 차 타고 한참을 나가야 했는데 여기는 그냥 눈앞에 떡하니 있네. 엄마, 이제 앞으로 원 없이 매일매일 볼 수 있어. 우리 별장 다 지어지면 아예 바다 쪽으로 큰 통창을 낼 거니까 눈만 뜨면 바다일 거야. 엄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자세히 보니 엄마의 주름진 눈가에 이슬이 조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은지가 양손에 커다란 비닐봉지를 낑낑대며 들고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 아침 식사 든든하게 포장해 왔어요. 여기 숙소 근처에 아주 유명한 진짜 해녀밥집이 있더라고요. 줄 서서 사왔어요. 해녀밥집? 거기서 뭘 팔길래 아침부터 땀을 뻘뻘 흘리며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 네, 제주도에 왔으니까 큼지막한 전복 듬뿍 들어간 전복죽이랑 매콤달콤한 무 깔린 갈치조림 사왔죠.
엄마가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으시며 은지 엉덩이를 토닥이셨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아침 대바람부터 무슨 맵고 짠 갈치조림이냐. 늙은이 배탈나게. 에이 할머니, 여긴 제주도잖아요. 이제 매일매일 돈 걱정 없이 맛있는 거 배 터지게 먹어야죠. 셋이서 좁은 숙소 식탁에 도란도란 앉아 포장해온 아침을 먹었습니다. 전복죽에서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을 했고 갈치조림은 입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밥상이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사위가 언제 늦게 들어와서 밥상 엎을지 가슴 졸이며 눈치 볼 필요도 없었고요. 국이 짜네, 반찬이 식었네, 고기가 질기네 하는 남편의 지긋지긋한 타박을 들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을 내 젓가락으로 마음껏 눈치 안 보고 입에 넣으면 그만이었죠. 그 단순하고 당연한 일상이 이렇게나 눈물겹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제 휴대폰이 지잉지잉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남편 이름이 떡하니 떴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화면을 뒤집어 식탁에 엎어뒀습니다. 은지가 오동통한 갈치살을 씹다 말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엄마, 아빠 전화 안 받아? 아침부터 불나게 전화 오네. 응, 맛있는 밥 먹는데 체할 일 있니? 앞으로 절대 안 받을 거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은지도 굳이 더 캐묻거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복죽을 맛있게 떠드시던 엄마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날 오전에만 남편한테서 부재중 전화가 무려 12통이나 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도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지인을 통해 건너 들은 얘기로는 아주 가관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 남편이 시어머니 병원 수납 창구에서 낼 돈이 없어 한참 실랑이를 벌였답니다. 결국 제 명의로 된 통장과 도장을 찾아서 돈을 빼려고 씩씩대며 집으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구석에 도착한 남편을 반긴 건 텅 빈 현관, 텅 빈 아내와 장모의 옷장이었죠. 그리고 싸늘하게 식은 식탁 위에 반듯하게 놓인 서류 한 장뿐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서류를 들고 덜덜 떨며 한동안 그 자리에 망석중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까지 싹 다 들어간 무서운 이혼 소장이라는 걸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걸렸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겁지겁 손을 떨며 스마트폰 통장 앱을 열어 제 계좌를 확인했겠죠. 제 명의로 된 알짜배기 적금이며 청약 통장들이 단돈 1원도 없이 전부 텅텅 비어 있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을 겁니다. 남편이 제 밥줄처럼 쥐고 흔들던 낡은 가족카드도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현관 열쇠도 있었습니다. 30년을 식모처럼 바쳐 헌신한 제 흔적이라고는 그 지옥 같은 집에 단 한 오라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전화는 미친 듯이 더 쏟아졌습니다. 22통, 23통. 저는 화면에 찍힌 숫자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도 콧방귀를 뀌며 넘겼습니다. 오후가 되자 전화를 안 받는 것에 참다 못했는지 구질구질한 문자 폭탄까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언제나 그렇듯 남편 특유의 짧고 강압적인 말투였습니다. 아, 장난 그만 치고 당장 전화 받아. 사람 미치게 하지 말고 좋게 말할 때 빨리 받아라. 조금 뒤엔 통장 잔고를 확인했는지 혼란스러운 듯 말투가 살짝 길어졌습니다. 여보, 나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돈은 다 어디로 빼돌린 거야? 제발 전화 한 통만 해줘. 우리 만나서 어른답게 대화로 풀자. 또 조금 뒤엔 병원 수납 창구에서 독촉을 받았는지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싹싹 비는 내용으로 180도 달라졌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멍청했어. 평소에 당신이랑 장모님한테 무심했던 거 다 인정하고 엎드려 사과할게. 근데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홀랑 떠나버리면 어떡해. 당장 우리 어머니 수술비 낼 돈도 한 푼 없는데. 나 지금 병원에서 돈 없다고 쫓겨나게 생겼어. 나 지금 미칠 것 같아. 제발 돌아와서 나 좀 살려줘. 저는 그 찌질하고 비굴한 문자들을 비웃음 섞인 얼굴로 찬찬히 다 읽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 수술비가 없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져서 불이 나게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우리 엄마 수술비 없어서 고향으로 쫓겨날 뻔했을 때 저 인간이 뒤에서 콧노래를 불렀던 걸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다 읽고 나서 미련 없이 화면을 스크롤 해내렸습니다. 30년 산 남편이 불쌍해서 가슴이 아프냐고 누군가 물으신다면 솔직히 코웃음밖에 안 납니다. 불쌍하다는 생각보다는 이 오만방자한 인간이 돈줄이 끊기니까 이렇게 비굴하게 나올 수도 있구나 하는 통쾌한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30년을 중내 사내같이 살았는데 이 잘난 인간이 이렇게 싹싹 빌며 문자를 쓸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평소엔 알량한 자존심 세우느라 자기 입으로는 절대 밖에도 내지 않던 비굴하고 가식적인 말들이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저녁 무렵에 전화가 또 지잉지잉 울렸습니다. 저는 그때 숙소 앞 넓은 해변을 여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제 옆에서 걷고 계셨고 은지가 신이 나서 조개 껍데기를 주우며 조금 앞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엔 아름다운 노을이 붉게 지고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가 순식간에 따뜻한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징징대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끈질긴 남편 이름이 또 떴습니다. 저는 잠깐 그 세 글자 이름을 차갑게 노려봤습니다. 그러고는 쿨하게 연락처 수정 버튼을 눌러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쓰레기 전 남편. 우리 똑똑한 은지가 진작에 꼭 그렇게 붙여놓으라고 신신당부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나서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빨간색 수신 차단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손가락으로 누른 가벼운 버튼 하나였습니다. 제 청춘을 다 바친 30년 지옥 같은 세월이 그 버튼 하나로 완벽하게 끊겼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제 폰을 힐끗 보시더니 통쾌하다는 듯 박수를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아주 속 시원하게 차단해버렸어? 아이고, 내 속이 다 뻥 뚫리네. 아주 잘했다. 응, 완전히 끝냈어. 이제 진짜 2번 다시 그 징그러운 인간한테서 연락 올 일 없어. 그래, 이제 뒤도 쳐다보지 마라. 쓰레기통은 쳐다보는 게 아니야. 우리 앞길엔 돈다발이랑 꽃길만 펼쳐질 거니까. 저는 피식 소리 내어 웃으며 수신이 차단된 휴대폰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깃털처럼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시 아름다운 제주도 바다를 봤습니다. 어느새 노을이 더 붉고 짙어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굽은 허리를 조금 펴고 천천히 모래사장을 걸으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 바짝 붙어서 발걸음을 맞춰 걸었습니다. 은지가 멀리서 깡충깡충 뛰며 뒤돌아보더니 양손을 흔들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할머니, 빨리 좀 와봐요. 여기서 보니까 바다가 1000배는 훨씬 더 예뻐요. 엄마가 그 해맑은 손녀를 보며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저 핏덩이가 언제 커서 저렇게 든든한 어른이 다 됐네. 그러게. 우리 은지 진짜 언제 저렇게 컸나 몰라. 그 숨막히는 집구석에서 미치지 않고 네가 참 속 깊게 잘 키웠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우리 예쁜 딸. 저는 엄마의 그 따뜻하고 진심 어린 칭찬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입술만 꾹 깨물었습니다. 기어코 참았던 눈물이 와락 쏟아질 것 같아서요. 뜨거운 모골대를 꿀꺽 삼키며 그냥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철썩철썩 시원한 파도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기분 좋은 바닷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엄마가 제 팔을 살짝 아주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제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기엔 그것만으로도 벅차게 충분했습니다. 바닷가를 한참 걷고 나서 다시 숙소로 돌아오던 밤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짧게 징마이너스하고 진동했습니다. 이번엔 차단된 찌질한 남편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제 변호사한테서 온 짧은 문자였습니다. 사모님, 법원에 접수한 이혼 소장이 방금 전 상대방한테 정상적으로 모두 송달 및 전달되었습니다. 이후 재판 절차 진행되는 대로 바로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푹 쉬십시오. 저는 그 짧고도 묵직한 문자를 2번, 3번 꼼꼼히 읽고 조용히 화면을 껐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진짜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찬란하게 빛날 제 진짜 인생의 완벽한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똑똑한 은지가 꼭 그렇게 붙여놓으라고 신신당부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나서 망설임 없이 수신 차단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손가락으로 누른 버튼 하나였습니다. 제 청춘을 다 바친 30년 지옥 같은 세월이 그 버튼 하나로 완벽하게 끊겼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제 폰을 보시더니 통쾌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아주 차단해버렸어?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아주 잘했다. 응, 끝냈어. 이제 진짜 2번 다시 그 인간한테서 연락 올 일 없어. 이제 뒤도 쳐다보지 마라. 우리 앞길엔 꽃길만 펼쳐질 거니까. 저는 피식 웃으며 차단된 휴대폰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시 아름다운 제주도 바다를 봤습니다. 어느새 노을이 더 붉고 짙어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굽은 허리를 조금 펴고 천천히 모래사장을 걸으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 바짝 붙어서 발걸음을 맞춰 걸었습니다. 은지가 멀리서 깡충깡충 뛰며 뒤돌아보더니 크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할머니, 빨리 좀 와봐요. 여기서 보니까 바다가 훨씬 더 예뻐. 엄마가 그 해맑은 손녀를 보며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저 핏덩이가 언제 커서 저렇게 든든한 어른이 다 됐네. 그러게. 우리 딸 진짜 언제 저렇게 컸나 몰라. 그 숨막히는 집구석에서 네가 참 속 깊게 잘 키웠어. 그동안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저는 엄마의 그 따뜻한 칭찬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입술만 꾹 깨물었습니다. 기어코 참았던 눈물이 와락 쏟아질 것 같아서요. 그냥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철썩철썩 시원한 파도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기분 좋은 바닷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엄마가 제 팔을 살짝 아주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제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기엔 그것만으로도 벅차게 충분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던 밤에 변호사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소장이 상대방한테 정상 전달됐습니다. 이후 절차 진행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조용히 화면을 껐습니다. 제주도에 자리를 잡은 건 매서운 바람이 잦아들고 그의 겨울이 끝을 향해 가던 무렵이었습니다. 우리 똑똑한 은지가 며칠 밤낮으로 인터넷을 뒤지고 발품을 팔아 찾아낸 그림 같은 타운하우스였습니다. 제주도의 맑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단지에 볕이
아주 잘 드는 1층 집이었고 아담하고 예쁜 마당도 딸려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넓은 엄마방 창문을 활짝 열면 파도치는 푸른 바다가 시원하게 보였습니다. 처음 그 집을 보러 갔을 때 엄마가 창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다. 예, 우리 집은 무조건 여기로 하자. 여기가 딱 내 자리네. 계약서에 제 이름으로 파인 도장을 꾹 찍는 날 은지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저 넓고 예쁜 마당에다가 뭐 심을 거예요? 글쎄다. 이 따뜻하고 좋은 제주도 땅엔 뭐가 잘 자라려나. 당연히 감귤 나무 심어야죠. 제주도 하면 감귤이잖아요. 아이고, 감귤 나무는 나중에 지붕만큼 엄청 크게 자라는데 우리가 어찌 감당하려고. 그럼 크게 자라면 되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감귤 따는 건 제가 다 할게요. 엄마가 소리내어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소리내서 웃으시는 걸 정말 오래간만에 들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엄마는 조금씩 하지만 눈에 띄게 확실하게 달라지셨습니다. 처음엔 천안 빈집 생각이 자꾸 나신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살던 고향을 떠난 게 아직은 낯설다고요. 그래도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 따뜻한 제주 햇볕을 듬뿍 쬐셨고 점심엔 은지가 사다 준 싱싱한 제주 해산물을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수술 후 뚝 떨어졌던 식욕이 조금씩 돌아왔고 까칠했던 얼굴에 보기 좋은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병원 정기검진을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함께 올라갔는데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밝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검사 결과랑 회복 경과가 정말 기적처럼 좋네요. 요즘 생활이 아주 많이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암 환자는 스트레스가 줄면 회복 속도가 확 달라지거든요. 이게 다 우리 예쁜 딸이랑 곰살 맞은 손녀 덕분이지요. 엄마가 또 저를 가리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냥 따라 웃었습니다.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입술을 꾹 깨물고 웃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면 셋이서 꼭 맛있는 밥을 든든히 먹고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에 올 때마다 엄마가 꼭 드시고 싶다며 찾는 단골집이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길에 있는 아주 오래되고 허름한 순댓국집이었습니다. 옛날 천안 장터에서 당신이 끓여 드시던 것과 비슷한 깊은 맛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아유, 뚝배기 바닥까지 싹 비웠네. 역시 이 집 국물이 아주 최고야. 엄마는 이 집 순댓국이 그렇게 입맛에 잘 맞으세요? 그럼 비싼 제주도 밥상도 훌륭하고 좋은데 이건 또 다르지. 가끔 이 구수한 장터 맛이 미치게 그립더라고. 은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우리 병원 때문에 서울 올 때마다 무조건 이 집에 들르면 되겠네요. 아이고, 그러면 큰일 났네. 나중엔 순댓국 먹고 싶어서 병원 오는 날이 막 기다려지겠는데? 셋이서 낡은 상을 마주보고 깔깔 웃었습니다. 그 작고 허름한 식당에서 나누는 웃음이 그렇게 따뜻하고 배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재판이혼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된 건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변호사한테서 마침내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드디어 판결 나왔습니다. 위자료부터 재산분할까지 전부 사모님 원하시는 대로 완벽하게 다 정리됐어요. 저는 거실 앞 마당에 서서 그 통쾌한 말을 들었습니다. 은지가 심어놓은 어린 감귤 나무가 기분 좋은 봄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 드디어 완벽하게 다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막상 끝이 나니 생각보다 너무 덤덤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그냥 마당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제 청춘을 억울하게 다 바친 30년 세월이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억울하다거나 후련하다거나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참 오묘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냥 고요했습니다. 오래 시끄럽고 복잡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싹 가라앉은 것 같은 깊은 평화였습니다. 엄마가 툇마루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시며 물었습니다. 변호사 전화 왔어? 재판은 어떻게 됐대? 응, 엄마. 이제 다 됐어. 법적으로도 완전히 깔끔하게 남남이야. 엄마가 잠깐 말없이 제 어깨를 다독이며 따뜻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잘했어. 30년 동안 그 지옥에서 정말 잘 버텼다, 우리 딸. 딱 그 두 마디였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지난 30년 동안 그 지독한 시댁에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그 위로의 말을 다름 아닌 우리 엄마가 해줬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턱을 떨며 그냥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기특한 우리 은지 취업 소식이 날아든 건 딱 그 무렵이었습니다. 평소에 간절히 가고 싶어 하던 번듯한 대기업에 서류와 면접을 당당히 통과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은지가 합격 문자를 확인하더니 마당으로 펄쩍펄쩍 뛰어나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엄마, 나 합격했어. 1차, 2차 다 붙고 진짜로 최종 합격했다고. 엄마가 깜짝 놀라 툇마루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진짜냐? 우리 핏덩이 강아지가 진짜 그렇게 큰 회사에 취직을 했어? 응, 진짜 합격이래. 할머니, 나 이제 진짜로 번듯하게 내 손으로 돈 벌어. 엄마가 맨발로 마당에 내려가 은지를 품에 꽉 껴안으셨습니다. 저는 마당 한쪽에 서서 그 눈물겨운 껴안음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병원 좁은 간이 침대에서 새우잠 자며 외할머니 곁을 묵묵히 지키던 그 착한 애가 어느새 이렇게 훌쩍 잘 컸습니다. 기쁨의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툭 떨어졌습니다. 저녁에 셋이서 작은 식탁에 앉아 은지가 시내에서 사온 예쁜 축하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가운데에 촛불이 딱 3개 꽂혀 있었습니다. 은지야, 내 나이도 아닌데 웬 초가 뜬금없이 3개야. 우리 세 식구니까요. 우리 셋이 평생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고 딱 3개 꽂았지. 엄마가 흔들리는 촛불 3개를 가만히 보다가 흐뭇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나는 복권 당첨에 우리 손녀딸 취직까지 소원이 이미 다 이뤄졌는데 이제 뭘 더 빌어야 하나? 뭘 빌어요? 그냥 우리 할머니 오래오래 밥 잘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라고 비세요. 그래, 진짜 그래야겠네. 우리 예쁜 딸, 우리 강아지 오래 보게 건강만 하게 해달라고 빌어야지. 셋이서 하나, 둘, 셋 하고 후 불었습니다. 촛불이 환하게 꺼지며 까르르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쓰레기 같던 전 남편 소식은 지인을 통해 아주 가끔 잊을만 하면 건너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병원 수술비 문제로 평소 앙숙이던 두 시누이와 머리채 잡고 크게 다퉜다고 했습니다. 지들끼리 네가 모시네, 내가 모시네 악을 쓰고 돈 내놓으라 싸우다가 결국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수술은 꿈도 못 꾸고 결국 무리하게 빚을 내어 변두리 낡은 요양병원으로 쫓겨나듯 옮겼는데 매달 밀리는 병원비 때문에 자식들끼리 고소한의 만의 진흙탕 싸움이 멈추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비참하고 찌질한 소식들을 전해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이 다 후련하고 고소하냐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남의 집 불구경하듯 저와는 단일도 상관없는 아주 멀리 있는 먼지 같은 일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 징그러운 인간들은 제 인생에서 진짜 완벽하게 끝났다는 뜻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3시서 차를 몰고 탁 트인 해안도로를 신나게 달렸습니다. 자동차 창문을 활짝 내렸더니 제주도의 시원한 바닷바람이 훅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조수석에 앉아 그 상쾌한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셨습니다. 기분 좋게 눈을 살짝 감으셨습니다. 뒷자리에서 은지가 날씨랑 딱 맞는다며 스마트폰으로 옛날 음악을 틀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템포가 빠른 옛날 가요였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까딱거리며 가사를 작게 따라 흥얼거리셨습니다. 어머, 엄마, 이 오래된 노래 가사를 어떻게 다 아세요? 그럼 내가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늘어지도록 밝게 듣고 좋아하던 노래야. 언제요? 우리 할머니 그렇게 신나게 노래 부르시는 거 저 진짜 처음 봐요. 글쎄다. 그 징글징글한 천안 집구석으로 시집 오기 한참 전이지. 저는 핸들을 잡고 그 통통 튀는 목소리를 듣다가 앞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시집 오기 전. 그 말이 참 아득하고 오래된 동화 속 전설 같은 말처럼 들렸습니다. 평생 좁은 식당 일에 자식 건사하며 고생만 하신 우리 엄마한테도 저렇게 꽃같이 예쁘고 빛나던 시절이 있었겠지요. 아무런 무거운 가장의 짐도 짊어지기 전 그냥 유행가 부르는 걸 좋아하던 순수한 아가씨 시절이요. 은지가 신이 나서 스피커 볼륨을 빵빵하게 조금 더 올렸습니다. 제주도에 맑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햇살을 가득 받은 바다가 보석처럼 차르르 반짝였습니다. 엄마가 환하게 소리내어 웃으셨습니다.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 진짜 맑고 고운 웃음이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우리 엄마의 진짜 예쁘고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며 뭉클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진짜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게 뭔지를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늦지 않게 알았다고. 가족이라는 억지스러운 굴레로 눌러왔던 상처들, 며느리 돌이라는 숨막히는 핑계로 억지로 참아왔던 억울한 시간들, 그 모든 지옥이 다 산산조각 나서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제가 편하게 숨 쉴 이 자리가 생겼습니다. 내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릴 때 끝까지 내 손을 꽉 잡아준 사람이 과연 누구였는지, 진짜 내 편이 어디 있었는지를 저는 이제 확실히 압니다. 창밖으로 눈이 시리도록 푸른 바다가 끝없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 예쁜 바다를 바라보며 기분 좋게 콧노래를 흥얼거리셨습니다. 은지가 창밖으로 손을 뻗어 시원한 바닷바람을 손가락 사이로 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결 깃털처럼 가벼워진 마음으로 핸들을 꽉 잡고 그 눈부신 해안도로를 쌩쌩 달렸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들이 말하는 눈부신 행복이라는 걸 30년 만에 비로소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30년의 억울한 세월을 보상받듯 마침내 진짜 행복을 찾은 새 모녀의 통쾌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꽉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기적 같은 행운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